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가시화하면서 내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정했고요. 이제는 누가 출마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중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면은 언제쯤 그 출마 선언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7월 23일이 전당대회면 보통 전당대회 일정이 한 달 전쯤 출범이 돼야 됩니다. 전국 순회도 해야 되고요. 비전 발표회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월 23일, 지금 6월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출마 선언, 캠프 구성, 발족 다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남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는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출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을 거고 네. 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캠프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언론에다가 풀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막바지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걸 좀 택할 것 같으세요? 대개는 이제 유력한 후보들은 뒤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역대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 유력하면 서둘러서 미리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후보 등록 바로 전 2, 3일 시점 막판까지 가다가 막판 이제 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그럴 거라고 연출하지 않을까. 다 갖춰놓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출마할 것 같으십니까? 예, 그럼 다 누구라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견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 내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선 패배 책임이지 않느냐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나경원 의원이 원내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원내에 있고 또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제 독주가 되니까 원내가 이제 전장이 되니 원내 대표로 되겠냐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 내막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국민의힘 당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다가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특수한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사실은 정치력이 크게 부각될 필요가 없고 선거 전략에 따라서 또 그때 형성된 선거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실제 지금 선출되는 당대표는 거대 야당에 맞서서 실제 일당을 그것도 여당인 일당을 지휘하게 될 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정도 당대표직을 수행할 정도의 정치력이 있느냐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의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고 총선 책임론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때 2조 심판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내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에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부분을 좀 극복하고 새롭게 여당으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 견제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계현 전 대표, 김계현 의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패한 리더십이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아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당이라는 게 안에 세력화도 돼 있고 정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 총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오고 당을 끌고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시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본인의 당 운영 철학이라든가 혁신 의지라든가 또 당내 기반이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견제 이거는
오히려 그 견제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예. 그래서 꼭 그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수도권 초선이죠. 김재섭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시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예, 뭐 신선한 이미지이고요. 또 젊고 수도권이고 아무래도 전대 흥행에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판을 흔들 만큼의 큰 변수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혹시 뭐 이제 친윤이 조직적으로 친윤 당내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최대 계파라고 보여지는 친윤이 조직적으로 뭐 민다거나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면 뭐 약간의 어떤 변수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기에도 사실은 친윤이 당내의 뭐 가장 큰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경선 결과를 결정지을 만한 어떤 내부의 조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대 분위기를 달구고 또 신선하게 뭐 신선한 뭐 젊은 대표 후보가 나와서 같이 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 뭐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 한동훈 대세로는 흔들 정도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차기 뭐 리더로서 이 성장할 만큼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에는 한계는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주변에서 이제 권유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김재섭 의원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게 좋은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뭐 젊고 개혁적이고 뭐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이 대부분의 책임당원과 국민 여론은 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남에 있는 책임당원의 구성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당의 주류를 자처하는 분들과의 관계를 김재섭 의원이 지금처럼 딱 끊고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이 점을 본인도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근데 이 전 과정이 김재섭이란 젊은 의원이 당의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이 되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력을 얻어가는 그런 한 좋은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출마 자체는 아마 많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6%를 이제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뭐 일단 지난 주간을 보면 안보 이슈가 좀 있었고요. 유전 개발에 대한 발표의 효과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수 결집의 요인, 상승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조사들을 보면 큰 변동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한 1%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워낙 이 지난 조사에서 낮게 나왔다가 상승폭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안보 상황도 그렇고 뭐 유전 개발에 대한 발표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 결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까지 종합해서 보면 추이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갤럽 여론조사만을 갖고 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상승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유전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 신빙할 수 있는 발표였느냐, 대통령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받았느냐. 액트지오가 실제 이런 사업을 수행할 만한 어떤 신뢰성 있는 기업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조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향후에 이 부분에 관련된 논쟁이 가속화될수록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 뭐 지난주 비교했을 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국하신 후에 어떻게 대처하시느냐가 향후 지지율에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 최근 지지율의 추이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이번
갤럽 조사 시점이요. 예. 11일부터 13일이던데 그러면 총선으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 이렇게 그 최고조로 끌어올랐던 정권 심판의 분위기, 참패로 인한 부정적 여론들이 대부분 흡수될 정도의 시기가 지났다 저는 이리 보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1심 선고 공판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됐습니다. 그 과정이 정권 심판론의 그 여론이라든가 이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걸 보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부정적 그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 1위가 외교고 이건 아마 중앙아시아 순방하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긍정평가 2위가 의대 정원 문제던데 의대 정원 문제도 이게 이슈로서의 피크를 지나서 흡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정평가 항목에서 경제, 민생, 물가라든가 소통 미흡 이게 이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정이 됐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 대한 국민 민심의 틀 자체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파른 상승 여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이 희대 조작이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졌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사를 보면서 좀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장동 문제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성남FC라든가 모든 재판 관련 검찰 수사받고 소환받고 할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법원은 안 건드렸습니다. 절대로 안 건드리고 검찰 평가 뭐 검찰 독재 뭐 이런 표현만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공판 나오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사법부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법관 선출제 얘기 나오고 최근에는 무슨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 갖고 판사라든가 검사가 법 심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 이런 부분들까지도 민주당 발 아래 두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급기야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많이 급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내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표현을 막 대놓고 쓰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법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부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슨 제약하겠다, 시행령 뭐 제정 및 개정을 뭐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입법도 장악하고 사법도 건드리고 행정도 건드리고 해가지고 우리 헌법의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묵인하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이성을 차려야 된다. 이거 정치적 메시지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판을 4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지금 뭐 발언도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 민주당에서는 재연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는 좀 어떻게 좀 작용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까지 3개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뭐 재판 이전에 계속 수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대북 송금 사건 하나 추가 기소된 것이 대표직 수행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고요. 뭐 아직 이재명 대표가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긴 했지만 네. 뭐 적어도 대표 본인 생각도 그럴 거고 당내에서도 지금 재판이 당대표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한 것은 뭐 비단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 내내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이제 보도들 이런 부분들 중에 사실은 뭐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한 내용들 또 흘려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들 중에 비합리적이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확인하고 책임지고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수사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최근에 막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균형 있게 보도하면서 그래서 1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뭐 4개 재판 동시 진행을 해서 대표직 수행도 어려운데 연임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언론은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 또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어떤 사실관계에 분명히 들어맞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도해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여야에서는 원구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를 열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당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으십니까? 뭘 위해서 공개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낼 것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원구성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토론을 할 때입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경제, 안보, 외교 여러 부분에서 지금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득이 민주당은 지금 11개 상임위 구성해서 국회 일을 하고 있고요. 7개 상임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갖고 토론하고 이러느라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뭐 평균처럼 한 40일 정도 소요를 한 다음에 원구성하는 게 그게 관행이니 이 정도 시간 낭비는 다 허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언제까지 하실까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고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긴 한데 그 토론회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건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법도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특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회에서 뭐 국민의힘 주도로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특위가 무슨 입법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인들을 재발의해가지고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그렇죠. 거기 들어 참여해서 부결을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7개 상임위 받고 들어가면 이 민주당의 독주 국회를 망가뜨리는 이거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시대적인 죄를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선택지가 없으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고요. 당내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21대도 사실 국민 여론 때문에 1년 3개월 만에 민주당이 다시 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지금 2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라고 합니다. 그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큼이나 민주당 입법 독재 독주가 국민들 눈에는 잘못된 걸로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들이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3개월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임계점에 이르면 민주당이 버텨내겠는가. 현재의 민주당의 고집과 주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빨리 국회 관행과 그동안의 협치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